이민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창밖에는 그가 좋아하던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들은 꽃집 유리창에 부딪혀 작은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잿빛 안개에 잠겨 흐릿했다. 가게 안은 짙은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꽃. 나는 마치 그의 부재를 향기로 증명하려는 듯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가게 안을 온통 백합으로 채웠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텅 빈 내 마음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졌다. 이 년이라는 시간은 무뎌짐이 아니라 익숙해짐의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에 익숙해지고, 그의 온기가 없는 침대에서 잠드는 것에 익숙해지고, 웃음소리 사라진 집의 정막에 익숙해지는 그런 잔인한 시간이었다. 나는 마른 손으로 유리창에 맺힌 습기를 닦아냈다.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40대 후반에 웃는 법을 잊어버린 여자의 얼굴. 민준 씨가 있었다면 지금쯤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 선이 꽃보다 더 예쁘네 하고 속삭였을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 그의 기억은 내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고른 찻잔, 그가 즐겨 듣던 낡은 LP판, 그가 심어준 창가의 작은 허브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이 작은 꽃집, 그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이 공간을 떠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우편 배달부가 들어왔다. 여러 통의 고지서와 함께 낯선 흰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다. 발신인은 한국장기조직기증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2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있던 이름이었다. 남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잔인하고도 숭고한 이름.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은 민준의 마지막 흔적이자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형식적인 문구로 가득한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기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혜자 가족을 대신한 감사의 인사. 수혜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는 문장도 있었다. 편지는 수혜자가 아주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픔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의 심장이, 민준의 심장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뛰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나를 짓누르던 깊은 상실감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떤 목소리로 웃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까? 민준처럼 뜨거운 커피를 좋아할까? 아니면 차가운 녹차를 즐길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내 삶의 일부를, 내 사랑의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민준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그 익숙한 리듬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느끼고 싶었다. 결국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미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영은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선이야, 그건 안 돼. 그건 집착이야.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법적으로도 금지된 일인 거 알잖아.
설령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뭘 어쩔 건데 가서 내 남편의 심장을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그 사람 인생은 어떡하고. 미영의 말은 모두 옳았다. 이성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성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냥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 민준 씨의 마지막 선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내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다. 네가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어. 선희야. 제발 그만둬.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것도 산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미영의 충고는 내 귀에 닿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열병은 이미 내 온몸에 퍼져 있었다. 나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위험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을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다. 이식 날짜, 병원, 당시의 상황 같은 희미한 단서들을 조합하며 몇 날 며칠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다. 그것은 어둡고 축축한 터널을 끝없이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몇 주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나는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강지훈. 나이는 50대 초반. 직업은 화가. 신부전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년 전 바로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니터에 떠있는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의 사진이나 주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목표가, 내 희망이, 그리고 어쩌면 내 파멸이 될지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세상으로, 민준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으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제가 어떤 여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남편의 일부, 그 익숙한 리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듣고 계시고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만나봅시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손에 쥔 후 나는 며칠을 알았다. 그 이름은 뜨거운 낙인처럼 내 손바닥 안에서 밤낮으로 나를 지저댔다.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이성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나는 누구인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내인가? 아니면 한 남자의 삶을 몰래 엿보려는 위험한 스토커인가? 꽃집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십 번도 더 그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쳐넣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은 온라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무명화가 단체전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전시 기간은 앞으로 일주일.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일까? 전시회 첫날 나는 몇 시간을 망설인 끝에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다. 갤러리로 향하는 내내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만약 그를 만난다면, 그의 얼굴을 본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었다. 갤러리는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다. 하얀 벽에 걸린 여러 점의 그림들,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몇몇 사람들. 나는 그 공간의 공기마저 낯설고 무거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어둡고 무거운 색채의 추상화였다. 고통 혹은 고독 같은 감정들이 캔버스 위에서 응축되어 있는 듯한 그림들.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분명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리라.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를 보았다.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서 있는 한 남자. 민준 씨와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사람이었다. 더 큰 키, 마른 어깨,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깊은 눈매. 그의 얼굴에는 오랜 병마와 싸워온 사람 특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덮쳤다. 그래,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대체 무슨 기대를 한 걸까? 이 사람은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다. 내 남편의 심장을 가졌다는 사실 외에는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둘러보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툭 하고 떨어지는 방식. 무심코 손가락으로 턱을 매만지는 그 작은 습관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아찔한 착각.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다시 그림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천천히 갤러리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내 발걸음이 우뚝 멈춰선 곳은 유독 밝은 색채를 띤 한 풍경화 앞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 우리가 비밀의 집이라 불렀던 작은 통나무 집이었다. 결혼 기념일마다 단둘이 찾아가곤 했던, 세상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장소. 지붕에 푸른색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자국까지, 창가에 놓아두었던 작은 토분까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모양까지도 생생했다. 그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기억, 나의 추억, 그 자체였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이 남자가 이곳을 알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이 나를 담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네. 그냥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의 시선이 그림과 내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인데도 꿈에서 본 것 같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웃는 모습은 민준과 전혀 달랐지만 그 미소에 담긴 쓸쓸함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아리게 했다. 혹시 실제 있는 곳을 그리신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겨우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언젠가부터 계속 꿈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생긴 이상한 버릇이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심장 수술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내 남편의 기억이 그의 꿈속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써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로 어떤 소재로 그림을 그리시나요? 꽃 같은 건 잘 안 그리시는 것 같아서요. 내 직업을 숨기기 위한 어색한 질문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꽃도 좋아합니다. 특히 파란 장미를 좋아하죠.
파란 장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꽃. 그는 늘 파란 장미의 꽃말이 불가능의 극복, 기적이라며 우리의 사랑이 꼭 그 꽃 같다고 말했었다. 우리 가게에는 아주 가끔 특별 주문이 들어올 때만 겨우 구해놓는 귀한 꽃이었다. 현실에는 없는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졌으니까요. 강지훈이 나직하게 덧붙였다. 그 문장마저 민준이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림 잘 봤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말하고는 서둘러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인사동의 소란스러운 거리 한복판에 서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본 걸까? 나는 남편의 심장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그의 심장에 깃든 남편의 기억과 영혼의 파편들이었다.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은, 이 소름 끼치는 우연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 끌리는 걸까? 아니면 그의 안에 살아 숨쉬는 내 남편의 그림자에게 끌리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회오리처럼 나를 집어삼켰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나는 이제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위험한 문이 열렸고 나는 이미 그 문턱을 넘어버렸다. 갤러리를 뛰쳐나온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를 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의 그림,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무심코 던졌던 파란 장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세상에는 비슷한 취향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통나무집 그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장 수술 이후에 꾸기 시작했다는 그 꿈은,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진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그에 대한 검색을 멈췄고 인사동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다시 예전처럼 민준의 기억이 담긴 이 작은 꽃집 안에 나 자신을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청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고개를 든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접어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흠뻑 젖은 그의 어깨와 머리카락에서 차가운 빗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채 굳어버렸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내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었다. 며칠 전 갤러리에서 뵈었던 분 맞으시죠? 근처를 지나가다가 꽃향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들어왔네요. 그의 변명은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는 손님처럼 굴었지만 나는 그가 단순히 꽃을 사러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공간의 고요함을, 짙은 꽃향기를, 어쩌면 나조차 모르는 어떤 것을 찾아온 듯했다. 그날 이후 그의 방문은 조용한 일상이 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꽃집을 찾아왔다. 때로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와 구석에 앉아 몇 시간이고 꽃을 그렸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서 비 오는 거리를 구경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우리는 각자의 슬픔과 고독을 가진 섬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다리로 연결된 듯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대화가 드문드문 이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는 이야기.
전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매운 떡볶이가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오래된 팝송을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이야기. 그는 그 모든 것을 심장이 기억하는 낯선 감각, 즉, 세포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떡볶이를 좋아하던 식성부터 자기 전에 팝송을 듣던 습관까지 전부 민준의 것이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몸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가게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꽃집이라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만남이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그가 커피에 설탕을 넣고 스푼으로 적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다. 그는 찻잔 가장자리에 스푼을 가볍게 2번 부딪힌 후 정확히 3바퀴 반을 저었다. 그리고는 스푼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건 민준의 버릇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만의 아주 사소한 습관.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늘 그렇게 하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의 버릇.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커피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단순한 세포 기억도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흔적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강지훈을 볼 때마다 그의 모습 위로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민준의 다정함을 느끼고 그의 쓸쓸한 미소에서 민준의 아픔을 읽었다. 그를 향한 내 감정이 연민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게 끌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심장이 기억하는 내 남편의 잔상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혼란은 또 다른 비 오는 날 절정에 달했다. 그날따라 유독 민준이 보고 싶어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옆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한참 후에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비가 온 뒤에 땅 냄새가 더 좋은 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슬퍼할 때마다 민준이 나를 위로하며 해주던 말이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강지훈의 것이었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온기와 위로는 분명히 민준의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기이한 현상들과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동안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향해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우리 사이에는 수만 개의 질문과 단 하나의 대답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의 눈이, 그의 심장이, 그리고 그의 안에 깃든 또 다른 영혼이 내게 간절하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고. 내 어깨를 향해 뻗어오던 그의 손은 결국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라도 부딪힌 듯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망설임, 그리고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나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성은 거리를 두라고 말하지만 그의 심장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졌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 사이를 감싸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의 작업실에 한번 와주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새로 시작한 그림이 있는데 내가 골라주었던 프리지어 꽃의 색감을 제대로 담아내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담겨 있는 그 공간이 궁금했다. 그의 작업실은 낡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유화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간은 어지러웠지만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미완성된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감이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있었다. 그곳은 그의 내면처럼 고통과 창조의 흔적이 뒤섞인 혼돈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작업실 한가운데 가장 좋은 빛을 받는 곳에 그 통나무집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그날 갤러리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나를 압도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대화는 표면을 맴돌 뿐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언스포큰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녔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창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작업실 안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선희 씨, 이상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습니다. 처음 갤러리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머리가 아니라 제 영혼이 당신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에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어떤 기억의 조각이나 세포의 장난이 아닌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박선이라는 한 여자에게 건네는 순수한 고백.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깊고 간절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에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내 삶이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겁니다. 당신은 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강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그의 채취와 함께 희미한 물감 냄새가 느껴졌다.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귓가에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쿵쿵쿵. 그의 가슴에 맞닿은 내 뺨을 통해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건 민준의 리듬이었다. 내가 수없이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소리.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리움, 슬픔, 죄책감,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향한 새로운 사랑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선희 씨, 왜 우는 겁니까? 그가 나를 품에서 떼어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더 이상 이 남자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를,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민준을 더 이상 기만할 수는 없었다. 나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강지훈 씨, 제 본명은 박선희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당신의 갤러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이민준의 심장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작업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뭐라고요?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를 찾아 헤맸던 과정, 그의 그림을 보고 충격받았던 일, 그의 작은 습관들 속에서 남편을 발견했던 순간들까지. 내 고백이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상처와 분노로 변해갔다. 마침내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까? 나에게 접근했던 이유, 나에게 보여줬던 그 미소와 눈빛, 전부 다. 내 감정, 내 혼란, 내가 당신에게 느꼈던 이 영혼의 이끌림이라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그저 죽은 남편의 흔적을 확인하는 실험에 불과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나는 당신에게 뭐였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유품 같은 거였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내 목소리는 그의 분노 앞에 힘없이 부서졌다. 그는 그림이 걸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그의 절규가 작업실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깊은 자괴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켰다.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비틀거리며 작업실을 나섰다. 등 뒤로 차가운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아프게 울려 퍼졌다. 작업실에서 쫓겨나던 그 밤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다. 뺨을 스치던 차가운 밤 공기, 목적지 없이 나를 실어 나르던 택시의 희미한 라디오 소리, 그리고 굳어버린 손으로 현관문 열쇠를 더듬던 감각만이 파편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다. 꽃집 문도 열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미영이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절규가, 그 배신감에 찬 눈빛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한 남자의 삶을 구원한 심장을 가지고 다른 한 남자의 영혼을 무참히 파괴해버렸다. 내 이기적인 그리움이, 나의 어리석은 집착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다. 죄책감이 쇠사슬처럼 나를 올가매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더는 폐인처럼 지낼 수 없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꽃집으로 향했다. 며칠 동안 돌보지 못한 꽃들이 시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서러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든 꽃들을 정리하며 나는 처음으로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죽은 남편의 대용품으로만 생각했던 걸까?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다. 처음 갤러리에서 마주쳤을 때 민준과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던 순간, 꽃집에 찾아와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그의 옆모습을 남몰래 훔쳐보며 마음이 평온해졌던 시간들, 커피 스푼을 돌리던 그의 손가락, 서툰 위로를 건네던 그의 나직한 목소리, 고통 속에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예술가적 영혼.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리워하고 아파한 것은 민준의 흔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어느새 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고독을, 그의 상처를, 그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싶어 했다. 그의 안에 살아있는 민준의 기억들은 분명 시작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싹튼 감정들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고,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를 향한 새로운 사랑이었다. 나는 두 개의 영혼을 동시에 사랑하는 기이한 운명에 놓였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이제 민준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강지훈을 잃은 아픔까지 감당해야 했다.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의 작업실 창문은 밤에도 늘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마저 저주하며 캔버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까? 그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훨씬 더 깊은 혼란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을 터였다. 자신의 감정이 진짜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심장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일까. 내가 그에게 저지른 짓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폭력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그가 처음 내 가게에 들어섰던 그날처럼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의 연락이 끊긴 채로 몇 달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그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고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가게 구석,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는 빈 채로 먼지만 쌓여갔다. 그가 남기고 간 낡은 스케치북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답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쩌면 그는 영영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그가 그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멀리서 기도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파란 장미 한 다발을 사왔다. 예전처럼 민준을 그리워하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다. 나는 가장 예쁜 장미 한 송기를 골라 작은 화병에 꽂아두었다. 불가능할 만큼 아프고 아름다웠던 강지훈과의 짧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었다. 그 꽃은 시들 때까지, 어쩌면 내 마음이 전부 시들어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거리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다. 내 꽃집 한쪽에 놓인 파란 장미는 여러 번 바뀌었다. 시들 때쯤이면 새 것으로 갈아두는 나만의 슬픈 의식은 계속되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민준의 기일에만 백합을 사지 않았다. 가게의 모든 꽃들이 민준의 기억이자 강지훈과의 상처가 되어 나를 위로하고 또 아프게 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기도 했다. 그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다.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문 앞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몇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센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하늘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만 개의 단어들이 그 침묵 속에서 떠다니다가 힘없이 가라앉았다. 그가 먼저 아주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는 파란 장미가 꽂힌 화병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들렸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가 보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 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고 내 안의 심장을 증오했습니다. 내 모든 감정이, 내 모든 생각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림도 그릴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걸어다니는 유품에 불과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내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서, 당신의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억지로 피하고 그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들리면 귀를 막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내 안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그의 통나무집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이 기억들은 짐이나 저주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준 한 남자에 대한 감사의 일부라는 것을, 나는 그의 삶의 일부를 선물 받았고 그 기억들은 그 숭고한 빚의 일부라는 것을요. 이 심장은 이제 도망쳐야 할 타인의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온전한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아니, 나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는 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당신 남편의 기억을, 그와의 추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박선이라는 사람과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만나 우리 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것은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구원이었다. 그의 용서이자 그의 사랑 고백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깊고 복잡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저희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매우 기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의 사랑은 아마 영원히 민준의 그림자를, 그의 기억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과거를 잊고 시작하는 동화 같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아프고도 찬란한 현실의 시작이었다.